1981년 7월 29일 런던의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습니다. 세인트 폴 대성당 앞에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텔레비전 앞에 앉은 사람들은 숨조차 죽인 채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세기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유리 마차가 천천히 궁전에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차 안에서 살짝 보이는 하얀 드레스의 그림자, 그리고 긴장한 듯 떨리는 손. 바로 19세의 다이애나 스펜서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소녀 다이애나. 그 긴 트레이는 무려 7.6m나 되어 성당 복도를 가득 메우며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오, 정말 공주 같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성당 안으로 들어서는 다이애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 했습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 위로 촘촘히 박힌 진주와 수정들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 모든 여성들의 꿈이 되었고 찰스 왕세자는 32세의 나이로 드디어 신부를 맞이하는 영국의 미래 국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다이애나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이었습니다. 찰스가 전 연인 카밀라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결혼 며칠 전 카밀라에게 선물한 팔찌까지. 세상은 완벽한 동화를 보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차가운 그림자가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최대의 로맨스이자 최고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948년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난 그는 생후 3세에 이미 왕위 계승자로 선포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국민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무거운 교육을 받았고 그의 인생은 언제나 철저히 계획된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찰스는 감정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왕실 교육은 냉정함과 품위를 강조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고학과 인류학을 공부하며 지적인 면모를 키웠지만 한편으론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는 감성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원 가꾸기와 수채화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왕실의 딱딱한 틀 안에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려 애썼습니다. 그런 찰스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던 여인이 바로 카밀라 샌드였습니다. 1970년 22세의 찰스와 23세의 카밀라가 만났을 때 그들 사이에는 즉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카밀라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왕실의 엄격한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찰스의 지적인 대화를 이해했고 그의 유머 감각을 사랑했습니다. 반면 다이애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1961년 7월 1일 노르포크의 상드링엄에서 태어난 그녀는 스펜서 가문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백작이었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6세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그녀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후 계모 밑에서 자라며 늘 가족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본래 순수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런던의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며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큰 파란 눈은 언제나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했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원했던 것은 평범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왕실의 차가운 공기나 복잡한 예법 따위는 전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와 만나 아이들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만난 건 1977년 다이애나가 16세 때였습니다. 그때 찰스는 다이애나의 언니 세라와 잠시 만나는 사이였죠.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묘합니다. 몇 년 후 다이애나가 19세가 되었을 때 찰스는 그녀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순수함이 카밀라와 헤어진 상처를 달래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종종 가장 달콤한 미소를 띠고 다가와 가장 잔인한 결말을 남기곤 하지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자라났고 서로 다른 사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훗날 그들의 결혼을 비극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중의 왕세녀. 다이애나가 성당 계단을 오르던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오전 런던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새벽부터 사람들은 도로변에 자리를 잡았고 왕실 결혼식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BBC와 ITV는 물론이고 전 세계 74개국의 방송국이 이 역사적 순간을 중계했습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은 2,600명의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왕족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성당 안의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드디어 신부가 탄 유리마차가 나타났습니다. 6마리의 회색말이 이끄는 황금마차 안에서 다이애나는 아버지 스펜서 백작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성당에 도착한 다이애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데이비드와 엘리자베스 이마뉴엘이 디자인한 그 드레스는 단순히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보리색 실크와 테피터로 만들어진 드레스에는 1만 개의 진주와 수정이 박혀 있었고 25피트나 되는 긴 베일은 스펜서 가문이 전통적인 다이아몬드 티아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보다 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이애나의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19세의 어린 신부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성당 중앙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그 3분 30초의 행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재단에서 기다리던 찰스 왕세자는 해군 정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32세의 그는 이미 다양한 연애 경험을 가진 성숙한 남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긴장한 신랑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이애나가 자신 옆에 서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너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속삭였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로버트 런시의 주례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남녀가 거룩한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7억 5천만 명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의 오후 7시, 미국의 새벽 5시, 시차를 무릅쓰고 사람들은 이 역사적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약 교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찰스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 찰스 필립아서 조지는 당신 다이애나 프랜시스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이며. 하지만 다이애나가 서약할 때 작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찰스의 이름을 필립 찰스라고 바꿔 말했던 것입니다. 긴장 때문이었지만 후에 이것이 불길한 징조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지 교환 후 캔터베리 대주교는 선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그 순간 성당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성당 밖에서는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플래시와 환호 속에서 두 사람은 서약을 완료했습니다. 전 세계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부부를 축복했습니다. 그날의 영국은 마치 모든 슬픔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경제 불황과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국에게 이 결혼식은 희망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부부는 버킹엄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궁전 발코니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은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 키스는 짧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결혼 서약과 함께 또 하나의 무거운 굴레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19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웨일스 왕세자비가 되었고 왕실의 엄격한 규칙과 예법에 따라 움직이는 공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외출도 친구들과의 사적인 만남도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찰스는 그는 분명 다이애나를 아끼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다른 여인을 향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며칠 전 카밀라에게 GF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팔찌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다이애나가 알고 충격을 받았을 때 이미 그들의 결혼에는 균열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기의 결혼식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서로 다른 기대와 상처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다이애나는 곧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냉혹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혼 후 불과 몇 주 만에 다이애나는 찰스의 서재에서 카밀라의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고 이를 본 다이애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녀의 사진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죠? 다이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찰스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카밀라는 내 오랜 친구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다이애나는 느꼈습니다. 찰스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볼 때와 카밀라를 바라볼 때가 다르다는 것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카밀라가 찰스와 다이애나의 사생활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찰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했고 심지어 두 사람의 다툼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습니다. 마치 진짜 아내는 카밀라이고 다이애나는 그저 공적인 역할을 위한 배우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찰스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 카밀라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찰스는 카밀라와 1970년에 만나 7년간 연애를 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실은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카밀라도 귀족이긴 했지만 왕세자비가 될 만큼 완벽한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카밀라는 1973년 앤드루 파커 볼스와 결혼했지만 찰스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남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지 않는다는 걸 점점 더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완벽한 부부로 보였지만 사적인 순간들에서 찰스는 늘 멀리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다이애나와 대화할 때도 마치 의무를 다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진심 어린 관심이나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하이그로브 하우스의 텅 빈 침실에서 다이애나는 홀로 흐느껴 울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충분히 아름답지 않은 걸까? 내가 정말 왕비가 될 자격이 없는 걸까?
19세의 어린 신부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특히 1982년 윌리엄 왕자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출산 후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찰스는 그런 아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여성은 강해야 한다며 그녀의 감정적 어려움을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점차 사라지고 정신적 고통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거식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우울증도 심해져서 때로는 자해 충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왕실 의료진들은 다이애나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왕실의 공식 입장은 차가웠습니다. 왕세자비는 언제나 미소 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애나의 고통이나 눈물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뿐이었습니다. 1984년 해리 왕자가 태어난 후 찰스는 더욱 노골적으로 카밀라와의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출산으로 힘들어할 때도 찰스는 카밀라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다이애나는 결국 찰스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나요? 다이애나의 절절한 질문에 찰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랑이 뭔지에 따라 다르지. 이 한마디는 다이애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무렵 다이애나는 왕실 내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필립 공도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왕실의 품격과 전통이었지 한 어린 여성의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차가운 벽 안에서 시들어가는 대신 그녀는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진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다이애나는 자신만의 독특한 왕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왕실 구성원들이 격식을 차리고 거리를 두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이애나는 사람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때로는 포옹까지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1987년 에이즈 병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에이즈는 터치하면 전염된다는 잘못된 편견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에이즈 환자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질병은 전염되지만 사랑과 관심은 더 빠르게 전파됩니다. 다이애나의 이 한마디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노는 다이애나의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만날 때면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왕세자비라는 신분을 잊은 채 그저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1989년 안병동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7세 백혈병 환자 토미를 만난 다이애나는 그 아이가 공주님도 우나요? 라고 묻자 물론이야,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아 라고 대답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은 이런 다이애나의 모습을 열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는 곳마다 카메라가 따라갔고 신문 일면은 항상 다이애나의 사진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국민의 공주라는 별명이 생긴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이애나의 활동은
왕실 내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왕실 예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실 구성원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며 다이애나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찰스 역시 아내의 이런 행동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다며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에게 이런 활동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진심 어린 사명이었습니다. 다이애나는 또한 패션 아이콘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 그녀의 헤어스타일, 심지어 그녀가 착용하는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1985년 백악관에서 존 트라볼타와 함께 춤을 춘 장면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한 네이비 벨벳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춤추는 다이애나의 모습은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녀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있는 곳에는 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물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차갑고 격식 차린 왕실에 인간적인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진짜 왕족다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에게 더 사랑받을수록 다이애나는 왕실 내에서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인기는 다른 왕실 구성원들을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만들었고, 이는 내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언론은 다이애나 쇼라는 표현까지 쓰며 그녀의 독주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에게 이 모든 것은 생존의 방법이었습니다. 왕실 안에서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국민들 속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찰스의 아내가 아닌 다이애나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쫓았고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왕실의 완벽한 왕비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민중의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조차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92년에 일어났습니다. 앤드루 모턴이 쓴 다이애나, 그녀의 진실한 이야기라는 책이 출간된 것입니다. 이 책에는 다이애나가 직접 제공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찰스의 불륜, 자신의 자살 시도, 거식증, 그리고 왕실의 차가운 대우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3명이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좀 붐비긴 했죠. 다이애나의 이 유명한 말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찰스, 다이애나 그리고 카밀라. 정말로 세 사람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같은 해 11월 윈저성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해를 가리켜 끔찍한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윈저성 화재보다 더 큰 상처는 바로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파탄이었습니다. 1992년 12월 존 메이저 총리가 의회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별거를 시작한다고 발표드립니다. 그 순간 동화는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찰스는 더욱 노골적으로 카밀라와의 관계를 이어갔고 다이애나는 자선 활동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1994년 찰스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이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진 후
카밀라와 관계를 재개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사람들은 찰스보다 다이애나를 더욱 지지했습니다. 1995년 11월 다이애나도 BBC 파노라마 프로그램에 출연해 폭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에는 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좀 복잡했죠 라는 말과 함께 찰스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승마 강사 제임스 휴이트와 불륜 관계였음을 시인했습니다. 이 인터뷰 시청률은 2,300만 명을 기록했고 영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인터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이애나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1996년 8월 28일 공식적으로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거액의 위자료와 켄싱턴 궁전의 거주권을 얻었지만 전하라는 호칭은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왕실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왕세자비라고 불렀고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에는 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물이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다이애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1997년 1월 앙골라의 지뢰밭을 직접 걸으며 지뢰 제거 운동에 앞장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흰색 보호복을 입고 지뢰밭을 걷는 다이애나의 모습은 그녀의 용기와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은 다이애나에게도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더욱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사생활, 연애, 심지어 쇼핑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뉴스가 되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사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이애나의 이 간절한 바람은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의 뒤를 끊임없이 따라다녔고 사랑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1997년 여름 다이애나는 이집트의 부호 모하메드 알파에드의 아들인 도디 알파에드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도디는 영화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할리우드와 유럽을 오가는 국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이애나에게 그는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중해에서 휴가를 보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로맨스를 연일 보도했고 사람들은 다이애나가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디는 다이애나를 공주처럼 대했고 그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8월 30일 두 사람은 파리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디의 아버지가 소유한 리츠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호텔 밖에는 수십 명의 파파라치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와 도디의 모든 동선이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두 사람은 도디의 파리 아파트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파라치들을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츠 호텔의 보안 책임자 앙리폴이 직접 운전을 맡았고 보디가드 트레버 리즈 존스가 동승했습니다. 자정 10분 후 그들이 탄 메르세데스 벤츠 S280이 호텔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파파라치들은 이미 그들의 계획을 눈치챘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사진기자들이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 앙리폴은 파파라치들을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생강을 따라 달리던 차량은
알마 다리 근처의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12시 23분, 터널 안에서 차량이 13번 기둥에 충돌했습니다. 시속 105km의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앙리폴은 즉사했고 도디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뒷좌석의 다이애나는 의식을 잃은 채 중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다이애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투레이 살페트리에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그녀를 살리기 위해 4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오전 4시 의료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이애나는 3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BBC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리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를 순식간에 흔들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울었고 꽃다발을 들고 켄싱턴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사고 현장에도 추모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6년이라는 짧은 생애였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너무나 컸습니다. 뉴스 속보는 전 세계 모든 방송국에서 동시에 나갔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꽃다발이 런던의 거리를 뒤덮었고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실의 여인은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누구도 그녀를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그 어두운 터널에서 한 시대가 끝나고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1997년 9월 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다이애나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25억 명이 텔레비전으로 이 장례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시청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런던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시끄럽던 도시가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 양옆에 줄지어 서서 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장미꽃이 들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어린 윌리엄과 해리 왕자가 어머니의 관 뒤를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5세의 윌리엄과 12세의 해리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두 소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엘튼 존이 다이애나를 위해 새로 개사한 바람 속에 촛불을 부를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굿바이 잉글랜드의 장미여, 너는 젊은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그 노래 가사처럼 다이애나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다이애나의 동생 찰스 스펜서 백작의 추도사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이애나를 전하라고 불렀지만 오늘 우리는 그녀를 그냥 다이애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다이애나라고. 이 말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실 장례식에서 박수가 나온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다이애나는 스펜서 가문의 영지인 올드소프의 작은 섬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고 그녀가 가장 평안했던 장소였습니다. 화려한 왕실 묘지가 아닌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다이애나가 떠난 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그녀는 왕실의 차가운 격식을 깨뜨리고 사람들 곁으로 다가간 최초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에이즈 환자를 껴안고 지뢰밭을 걸었으며 노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국 왕실도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 변화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상당했습니다. 왕실이 다이애나를 너무 차갑게 대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왜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여왕은 텔레비전에 출연해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특별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영향은 그녀의 아들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윌리엄과 해리 왕자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은 2011년 케이트 미들턴과 결혼할 때 어머니의 약혼 반지를 선물하며 다이애나를 기렸습니다. 다이애나는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상처와 눈물을 겪었지만 그녀의 진심은 끝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만큼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영원히 우리의 왕비였다. 정말 그랬습니다. 다이애나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잃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왕비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던 해 전 세계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켄싱턴 궁전에는 그녀를 기리는 흰 장미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정원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사진 속에만 남아있지만 그 사랑과 헌신은 아직도 수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이애나 공주. 그녀는 정말로 민중의 공주, 사람들의 왕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이애나와 찰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여인이 꿈꾸었던 평범한 행복. 그저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던 19세 소녀의 소박한 꿈이 왕실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어떻게 산산조각이 났는지 보셨습니다. 찰스는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왕세자로서의 책임과 카밀라에 대한 진심 사이에서 말이죠. 그 결과 정작 곁에 있던 다이애나는 상처받고 외로워해야 했습니다. 왕관과 사랑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권력과 명예가 주는 화려함도 좋겠지만 결국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닐까요? 다이애나는 왕관을 선택했지만 사랑을 잃었고 결국 왕관도 포기하고 사랑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위대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으니까요. 그녀의 따뜻한 포옹 한 번이,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왕실의 차가운 금빛 왕좌와 한 여인의 따뜻한 미소. 찰스와 다이애나의 이야기는 그 선택이 남긴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제 없지만 그녀가 보여준 사랑의 힘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야말로 진정한 민중의 왕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세계와 한국의 사랑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